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현대 아이오닉 9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시승했잖아요. 오디오 성능까지 보여주고 뭐 여러가지 살펴봤는데 왜 또 보여주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 가지 중요한 걸 빼먹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행 가능 거리죠. 이 차는 지금 4륜구동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503km라는 어마어마한 주행 거리를 보여주는데요, 실제로는 503km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길래 그렇게까지 자신감이 있는 건지, 실제 주행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용인 기흥휴게소 SK 일렉링크인데요, 이렇게 8대의 충전기를 한 대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충전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한 대만 350kW야. 이 끝에 있는 것만 350kW고 나머지는 다 200입니다. 자, 그리고 충전할 포트가, 현대차는 포트가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 있고 하나는 센터에 있고 하나는 뭐 어디 있고 막 이렇게 다 제각각이잖아요. 이젠 통일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약간 충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미리 고민하고 차를 만들어야지, 차를 만들고 나서 고민하면 어떻게 해요? 계획성 있게 충전기와 충전하는 포트와 충전하는 자동차와 이런 것들을 좀 통일성 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유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충전기 포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얘는 왼쪽에 있잖아. 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거 조금 애매하고요. 보통은 자기 자신이 충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안 맞다 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도로 가에서 충전하는 경우, 가로등에 충전기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좋다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포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위쪽엔 덮개가 아예 없고요, 아래쪽에만 덮개가 있는데 덮개도 달랑거리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좋네요. 미국 수출 버전은 이걸 제외하고 테슬라 낙스 버전으로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넥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죠. 테슬라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표준이 되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무겁고,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잖아요. 20%가 65세 이상이시고, 그리고 여성분들도 계시고, 할머니들이 이걸 과연 문제없이 꽂을 수 있을까? 전체 인구를 한번 모아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못할 겁니다. 자, 충전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충전이 어느 정도 빠르게 일어날지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와서 배터리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195kW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충전되면서 열이 좀 오르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조금 더 기다리면 200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역시 빠르다. 이 자동차만 빨라서는 안 되고 충전기만 빨라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충전기와 자동차 둘 다 굉장히 빠른 속도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쾌속으로 충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잔여 충전 시간 56분, 저 기계에서는 22분으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다? 쟤는 80%까지 충전해 줄 생각이란 얘기죠. 80% 충전 후에 다시 충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충전에 대해서는 지금 만족스러운데, 여기까지 살펴보고 100% 충전된 다음에 이 차 가지고 대전까지 다녀오면서 주행거리를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떠나보시죠. 처음 출발할 때는 맥스 677km, 그냥 주행거리 500km가 찍혀 있었는데 줄었는데도 아직도 442km가 남았네. 아직도. 일단 오늘 광주 갑니다. 그리고 논산 갔다가 내일 서울까지 가기 때문에 최종적인 주행거리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충전 후 연비 지금 4.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휴게소에서 문을 막 열어놓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차에는 3명이 타고 있고요, 트렁크에는 짐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하면 연비 4.6 나쁘지 않다. 지금 제가 운전하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제가 직접 운전할 건 아니고요, 크루즈 컨트롤 작동시켜서 한번 운전을 해보도록 하죠. 객관적으로 시속 106km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HDA2를 갖고 있으니까 핸들에 손을 얹으면 당연히 인식하고요, 알아서 차선을 바꿔줍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정말 조용해요. 차가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들 수가 있나? 풍절음이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풍절음이 있잖아요. 요 정도 지나갔을 땐 요 정도 바람 소리가 나겠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지금 너무 없기 때문에 속도감이 안 느껴지는 거, 요거 굉장히 신기하고, A필러가 그만큼 많이 누워있고 앞유리가 확 누워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내로 소음 유입을 굉장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의 공기저항 개수가 0.259라고 하는데, 0.259면은 이런 형태의 자동차 중에선 정말 풍절음이 적은 편. 진짜 현대 아이오닉 9은 진짜 기계적으로 너무 잘 만들었다는 걸 탈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정말 기술적인 수준이 이제는 업계 최고 수준에 올라선 느낌이에요. 이렇게까지 꽉 차고 깔끔하게 만드는 메이커가 사실상 몇 없습니다. 이거는 프리미엄 메이커 수준이에요. 벤츠 BMW 수준의 그런 흡음, 그런 차음,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승차감 너무 좋아요.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EV9보다요? 펠리세이드도 안 타봤는데 그거보다 좋은 것 같아요. 안 타봤는데 좋아요? 이거 이상 이등치의 이무게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맞는 말이다. 이덩치 이무게에 어떻게 이거보다 승차감이 좋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정성도 굉장히 좋죠. 안정성 굉장히 좋은데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로 중앙 유지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를 둘 다 끄고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주행해 볼 때 이걸 껐을 때 어떤가, 약간 현대차를 가리켜서 고속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안정성의 문제라기보다 직선으로 가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핸들이 딱 가만히 있지 않고 약간 허당으로 움직여지는 거,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딱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꺾겠다라고 딱 잡았으면 그 상태로 쭉 가줘야지. 유럽 차들이 그런 걸 잘하는 거고 현대가 그런 걸 잘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달성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동차가 정말로 제대로 가느냐를 가지고서 문제풀이 하듯이 풀었을 때는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운전자가 더 만족감을 크게 느끼는가는, 이거는 정말 노하우의 영역이고 잘하는 장인들이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라서 그걸 달성하기가 어려운 거죠. 대신에 현대는 이런 것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로 중앙 유지 2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핸들 조향 감각이 좀 이상한데요, 직진을 잘 못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디지털로 보고 핸들을 거기에 맞춰서 꺾어주니까, 그리고 핸들을 빡빡하게 딱 잡아주니까 오, 핸들 감각 되게 좋구만,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는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아주 즐겁게, 오, 야, 이게 이렇게 센터를 잘 맞춰, 이렇게 직진 안정성이 좋아, 핸들이 꽉 잡아주네, 와, 라면서 굉장히 감탄할 수 있는 운전의 재미, 운전의 스킬, 자동차 서스펜션 튜닝의 기술, 이런 것들을 노하우로 구현한 게 아니라 디지털로 구현해냈다고 할 수 있죠. 이걸 굳이 끌 이유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고속 안정성이 현대차의 약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핸들 감각을 디지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4.5가 됐어. 내려갔어. 자, 285 타이어라는 거 생각하면 이 정도면 잘 나온다고. 아, 타이어, 그쵸. 어마어마한 폭의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도 보면 전비는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라이브 모드를 노말로 하고 있었는데 이코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코 모드로 해서 전비가 더 향상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비 좋아지는데요? 이코 모드 하니까 전비가 조금 나아지네요. 와, 처음부터 이코 모드 할걸. 이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후 정보는 158km를 주행했네요. 연비가 4.8 정도 나오고 있어요. 연비는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마 끝까지 올라가도 6까지는 도달하기 어렵지 않을까? 5.5 정도 전비를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요. 배터리는 아직도 71%가 남았기 때문에 광주 톨게이트 도착해도 아마 충분한 배터리 용량을 보여줄 걸로 기대됩니다.
네,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또 한 번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라고 하는 야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인데 왜 기아에 와 있냐? 사실 논산에 있는 청음시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청음시를 가기 전에 잠깐 들린 곳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결과 몇 킬로나 주행했냐? 무려 253km를 주행했고요. 3시간 33분이 걸렸네요. 연비는 4.7km per kWh.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거대한 차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배터리가 엄청나게 실려 있습니다. 110kWh 배터리가 들어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절반도 못 쓴 거거든요. 배터리가 52%나 남아 있으니까 온 만큼 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와, 아니 우리나라의 인증 제도 있잖아요. 영 신뢰가 안 갔는데 지금은 꽤 잘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증 제도가 현대기아에 딱 맞는 인증 제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겨울철에 배터리가 제 성능을 내지 못할 때 그때 기준으로는 아주 적합한 그런 인증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봄, 가을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 연비가 훨씬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도 500km 이상, 600km도 갈 수 있을 걸로 상상은 되는데, 그때 가선 또 한번 장거리 주행 시험을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지금 테스트 해본 결과는 나름대로 500km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인 인증거리 503km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500km 갈 수 있는지 논산을 거쳐 서울까지 가는 과정을 해보면서 퍼지기 직전에 어디까지 가는지를 저희가 직접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밤이 늦었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자, 이제 2열에 왔습니다. 와, 2열에 왔는데 지금 어쨌든 분위기는 굉장히 좋네요. 2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여유롭고. 근데 내비게이션을 처음 찍을 때 그때 몇 퍼센트 남는지가 잠깐 표시되는데 조그맣게, 그것도 회색 글씨로 살짝 보이고 그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도착했을 때 몇 정도 나오는지는 정말 중요한 정보거든요. 전기차에선 꼭 필요한 정보인데, 도착했을 때 몇 퍼센트의 배터리 잔량이 남는지가 지금 상태에서 안 보여요.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 차의 한계까지 주행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이 지금 얼마 없습니다. 20% 남아있고 저희가 가야 되는 거리는 46.4km 남았거든요. 물론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못 가는 건 아니지만 78km 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48km를 가야 되니까 아슬아슬한데 마지막에 몇 퍼센트가 남는지 이걸 확인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우리가 운전하는 습관에 따라서 남는 주행거리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남는 배터리 용량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걸 저런 식으로 표시하고 사라져 버리면 안 됩니다. 전기차는 끝까지 몇 퍼센트 남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중간에 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게 저는 살짝 걱정이 되네요. 자, 요거까지 봤고요. 지금 2열에 앉은 소감을 말씀드리면, 일단 팰리세이드보다 여러 면에서 좋습니다. 정숙함, 정숙해요. 정말 좋습니다. 승차감은 사실 팰리세이드도 승차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신형 팰리세이드하고 비교했을 때도 승차감 오히려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잔충격 같은 것은 실내로 조금 더 유입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외한 모든 나머지 요소들은 다 장점입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승차감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 기준에는 더 정숙하고, 그리고 피칭도 더 적고, 바닥에 배터리가 있어서 롤링도 그다지 일어나지 않는, 약간 코너링 할 때도 오히려 유리한 면이 있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기존에 우리가 봤던 다른 현대기아 차들, EV9이라든지 현대 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한 승차감을 보여줘요. 훨씬 더 정숙하고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2열이 너무 좋네요. 만족스러워. 이 승차감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대단히 매끄럽고 대단히 부드럽다고 아마들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소음 수준도 1열에 앉았을 때는 정말 조용해요.
2열에 앉았을 땐 잠깐만 소리가 어디서 들리네? 저 뒤에서 들리는구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느껴진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조용한 차이기 때문에 이 모터가 감속될 때 소리가 이 소리가 나요. 모터 소리가 아니라 아마 감속기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터를 가속할 때 나는 소리가 아니라 주로 회생제동이 작동될 때 나는 소리로 들려집니다. 가속할 때는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차가 멈춰서기 직전까지 감속될 때, 그때가 소리가 좀 느껴집니다. 특히 이 차는 뒷유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뒷유리를 통해서 타이어 구르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가 더 많이 들리게 됩니다. 풍절음도 앞쪽에서의 풍절음은 정말 억제되어 있는데 뒤쪽은 이렇게 캄테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잘랐을 때 여기서 생기는 와류, 그런 것들이 실내로 많이 유입이 돼서, 그래서 뒤쪽에서 소리가 분명하게 느껴지네요. 2열에 앉아서 주행 중에 사운드 시스템을 한번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우린 사운드의 세계 속으로 손을 잡고 빠져든 순간, 야, 전주부터 대단하다. 고속도로 신나게 달리고 창문 밖 세상은 메시지야. 달리는 음악 감상실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1열에 앉았을 때와 2열에 앉았을 때 정말 동일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럴 것이 앞좌석에 지금 스피커가 더 많이 있잖아요. 센터에 하나, 앞에 2개, 3개, 앞쪽에 있는 것만 해도 7개야. 뒤쪽에는 지금 한쪽에 2개씩 4개 달려 있습니다. 2열 스피커 같은 경우는 트위터가 위쪽에 있지 않고 아래쪽에 있어서 스피커 위치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2열에서 듣는 사운드가 똑같아요. 정말 잘 만들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 훌륭하다,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노면에서 나오는 소리를 줄여주기도 하는데, 근데 오디오를 틀었을 때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의 효과가 더욱더 커지는 것 같아요. 2열과 3열을 위해서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위한 마이크를 이렇게 각 자리에 2개씩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모든 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좋은 사운드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정말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이 차는 팰리세이드보다 여러 면에서 좋은데 파노라믹 선루프가 있다는 거, 이것도 큰 장점이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파노라믹 선루프가 없고 앞쪽에 수동 선스크린이 있습니다. 2개로 나눠진 선루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한 단계 낮은 선루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이오닉 9은 선루프 자체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열면 어떻게 되는지. 열었을 때 안으로 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딱 적절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막 팍팍팍팍 들어온다거나 이런 건 하지 않도록 여기에 이렇게 별도의 날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펼쳐놓고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닫아볼까요? 좋다 좋다. 훨씬 조용하네. 그리고 스크린을 닫게 되면 정숙성이 한층 더 배가 됩니다. 큰 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바람 흘러가는 소리,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실내에 반향이 되는 거, 이 유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소리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덮었을 때 조금 더 차가 조용해지는 걸 볼 수 있네요. 만약에 정말 정숙한 차를 원한다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예 없는 차를 선택하면 더 정숙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 차는 3열까지 있는 차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장거리를 시승하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 부족 경고가 뜨고 있습니다. 10% 남았어요. 10% 남았고 가까운 충전소를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거북이가 뜨진 않았습니다. 10% 정도면 뭐 양호하죠. 주행 가는 거리 44km라고 하고요. 휴게소가 25km 남았으니까 여유 있네요. 여유 있어요. 3열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3열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답답하지 않을까, 너무 좁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굉장히 희한한 느낌이 들어요. 앉아보시면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면 우리가 팰리세이드를 타봤잖아요. 팰리세이드 3열보다 훨씬 넓어. 머리가 닿질 않아요. 어째서 머리가 안 닿지? 팰리세이드는 머리가 닿았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어컨 토출구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의외로
무릎 공간 넉넉하고요. 주먹 하나는 뭐 간신히 들어갈까 정도지만, 물론 2열을 앞으로 슬라이딩을 약간 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무릎 공간이 많이 남아있고, 그런 상태에서 3열도 제대로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캡틴 시트 같은 경우는 뭐 이쪽으로 다리를 뻗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도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3열에 앉아서 장거리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싶은 정도의 3열이에요. 물론 팰리세이드와 달리 이 차의 3열은 진짜 3열입니다. 2명이 앉을 수 있는 3열. 팰리세이드는 3명이라고 써있지만 3명이 앉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팰리세이드 3열은 2명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개방감이었습니다. 개방감이 너무 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뒤에 앉아 보니까 개방감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넉넉합니다. 공간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나름대로 창문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물론 이 아래까지가 다 열려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이 정도라도 지금 답답한 느낌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기 때문에 3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열에도 지금 센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석에서 딱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경고도 삥삥삥하고 경고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3열도 스피커가 있어서 오디오를 들어보면, 우와, 목가의 귀엔 소리의 풍경 김도원 대표님과 모험 떠나 도시 소음이 멜로디 돼. 지금 되게 신기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1열에 앉았을 때, 2열에 앉았을 때, 3열에 앉았을 때까지 음악 소리를 똑같이 들리게 하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이 3열은 보통 마지못해서 들리기만 하는 정도, 멀리 들리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옆에다 제대로 된 스피커를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이게 1인치 트위터 같은 게 아니고 굉장히 작지만, 이 트위들러라고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고음에서 어느 정도 중음까지도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제대로 된 스피커가 울려주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서 3열에 앉았을 때 이 스피커만 나오면 음장이 아주 이상해지거든요. 음상이 이상해지지 않도록 앞쪽에서의 사운드와 옆쪽에서 있는 사운드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이다. 여러분들도 아이오닉 9을 시승하면서 3열에 앉아보시면 어떻게 오디오를 이렇게 튜닝했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말 훌륭한 오디오 튜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3열도 팰리세이드보다 더 많이 누워요. 여기까지 높습니다. 야, 트렁크 공간도 팰리세이드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9이 전장은 팰리세이드와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5060으로 똑같은 전장을 보여주는데, 실제 거주 공간, 실내 공간은 더 넓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타보시면, 특히 3열에 타보시면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큰 차다 라고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3열에 앉았을 때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3열에 앉으면 정말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소음이 커져요. 기본적으로 너무나 조용한 차다 보니까 3열에 사람이 앉게 되면 모터 소리도 들리고요, 노면에 구르는 소리도 들리게 됩니다. 지금 뒷면에 풍절음이 상당히 억제되어 있긴 하지만 1열에서 전혀 들리지 않던 풍절음이 뒤에 3열에 오면 조금 들리게 됩니다. 풍절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바람이 와류가 생기는 그런 소리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뒷유리를 통해서 들어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벽에 흡음재를 넣은 것에 비해서 아무리 유리에 흡음 필름이 들어있다고 해도 어쨌든 유리를 통해서 들어온 소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3열이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까지 살펴봤고, 이제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오, 19km 남았어. 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줄었지? 이 차의 배터리를 거의 다 사용한 걸로 보이니까 이제 휴게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주행을 했고 어떤 식으로 주행을 했는지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를 보시고서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을 거고, 4%인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4% 진짜 아슬아슬하게 왔다. 자, 알차게 썼네요. 카드가 없어. 무슨 카드? 메모리. 자, 그러면 지금 충전 속도 75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힘들었어요. 정말 아우, 이 녀석 고생했어. 서울에서 광주 갔다가 논산까지 간 거리 총 385.1km를 주행했고요. 남은 주행 거리는 128km. 그렇기 때문에
총 주행 거리는 513km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차로 밝혀졌죠. 그런데 이게 써있는 남은 주행 거리라고 되어 있는 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 거리를 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총 주행거리 457km가 된 가운데 배터리가 4%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 총 주행거리가 겨우 460km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이건 사실 정말로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첫 번째 이유는 온도가 너무 떨어져서 저희가 내려갈 당시만 해도 6도, 7도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영하의 온도도 되기도 하고 1도, 2도 정도로 온도가 크게 낮아지기도 했어요. 우선 온도 영향이 있었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촬영을 너무 열심히 하고 히터를 틀어놓고 이 안에서 촬영도 하고 등등등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한 2시간 정도를 전기를 더 많이 쓰기도 했네요. 그래서 총 주행거리를 저희가 정확하게 테스트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데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직접 테스트해 보시면 510km 이상은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바이오닉 9 여러 가지로 1열, 2열, 3열에도 다 앉아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정말 잘 만든 차입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정말 상품성이 높은 자동차로 생각되고요. 가격만 개의치 않는다면 단언컨대 팰리세이드와 비교했을 때도 월등히 우수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숙성, 승차감, 3열에 더 넉넉한 공간, 파노라믹 선루프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관 디자인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역시 팰리세이드만큼은 못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죠. 역시나 가죽이 둘러져 있는 이런 인테리어가 훨씬 더 고급으로 느껴진다는 분들도 많을 텐데, 내 취향에 맞는 자동차는 어떤 차인지 그런 것들을 골라서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좀 더 다양한 차들을 비교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용의 모카 세상을 연결해 자동차의 모든 건